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풀어볼 20문제도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떠올리면서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제보다 한 문제 더 아는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61번 문제입니다.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기 4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1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 2번,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 3번, 3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 4번, 4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 정답을 공개할게요. 2번,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집합형은 하나의 수신부에 변류기를 2개 이상 연결해서 여러 회로의 누전을 한꺼번에 감시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변류기 1개만 쓰는 건 단독형이에요. 3개, 4개는 숫자만 바꿔놓은 함정보기랍니다.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반대말인 단독형 수신부는 변류기 1개 전용으로 소규모 건물에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집합이라는 말은 혼자 오면 성립이 안 되죠. 변류기도 최소 2개는 모여야 비로소 집합형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집합형 누전경보기 수신부, 변류기 몇 개부터일까요? 1위는 집합형 수신부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야 집합이지 혼자면 집합이 아니겠죠. 변류기도 2개 이상 모여야 집합형이 됩니다. 2위는 변류기입니다. 누전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문 앞에 CCTV처럼 회로마다 붙어서 이상 전류를 감시합니다. 3위는 단독형 수신부입니다. 변류기를 딱 1개만 쓰는 짝꿍 개념이에요. 집합형과 반대로 기억하면 두 개념이 한 번에 정리돼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집합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 다음 변류기가 최소 몇 개 모여야 집합인지 생각해 보세요. 2개 이상이죠. 마지막으로 1개는 단독형이니까 빼고 2개 이상이라고 적힌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62번 문제 가볼게요. 가스누설 경보기의 경보농도 시험 범위에서 이소부탄가스에 대한 부작동 시험 농도와 작동 시험 농도를 바르게 짝지은 건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죠. 1번 부작동 시험 농도 0.05%, 작동 시험 농도 0.45%, 2번 부작동 시험 농도 0.15%, 작동 시험 농도 0.55%, 3번 부작동 시험 농도 0.30%, 작동 시험 농도 0.75%, 4번 부작동 시험 농도 0.45%, 작동 시험 농도 0.85%.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 부작동 시험 농도 0.05%, 작동 시험 농도 0.45%입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짚어볼게요. 가스누설 경보기 검정 기준에 따르면 이소부탄가스는 0.05% 이하 농도에서는 절대로 경보하면 안 되고 0.45% 이하 농도에서는 반드시 경보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도 볼게요. 나머지 보기들은 숫자만 그럴듯하게 키운 함정으로 실제 규정 수치는 아니에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시험가스 농도는 폭발할 수 있는 농도보다 훨씬 낮게 설정돼 있어서 위험해지기 한참 전에 미리 경보하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예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0.05%에서는 반응이 없어야 하고 0.45%부터는 삐뽀삐뽀 올려야 한다. 이렇게 두 숫자를 짝으로 기억해보세요. 자,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키워드 3개로 압축해볼게요. 이소부탄가스 경보농도 시험 수치 암기. 1위는 작동시험 농도 0.45%입니다. 이 농도에 도달하면 무조건 올려야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2위는 부작동시험 농도 0.05%입니다. 이 정도 낮은 농도에서는 절대 오작동하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3위는 이소부탄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부탄가스 계열이에요. 가스 종류마다 시험 기준 농도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먼저 두 숫자 가운데 작은 쪽인 0.05%는 부작동, 큰 쪽인 0.45%는 작동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소부탄이라는 가스 종류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숫자 조합이 맞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몇 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해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10초, 2번 20초, 3번 30초, 4번 60초. 정답은 2번 20초입니다. 정답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화재 신호를 받은 즉시 20초 이내에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하도록 성능 인증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볼게요.
10초는 너무 짧아서 오작동할 여지가 크고 30초나 60초는 실제 기준보다 느슨하게 늘려놓은 함정 숫자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통보는 3회 이상 반복해서 시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답니다.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속보기는 이름 그대로 빠르게 알리는 기계예요. 딱 20초 안에 신고를 끝내야 한다고 기억해두세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 핵심만 쏙쏙 뽑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소방관서 통보는 몇 초일까요? 1위는 20초입니다. 속보기 성능의 핵심 숫자예요. 신호를 받으면 딱 20초 안에 소방서로 알려야 해요. 2위는 속보기입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알리는 기계예요. 사람 대신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장치죠. 3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신호입니다. 속보기가 통보를 시작한 출발 신호예요. 감지기가 불을 감지하면 이 신호가 속보기로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으로 풀면 돼요. 먼저 속보기라는 이름에서 빠르다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신호를 받는 순간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 이내라는 숫자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64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누전 경보기의 설치 장소로 적당한 곳은 어딜까요? 자,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 가연성 가스나 증기 등이 머무르는 장소. 2번, 습도가 높은 장소. 3번, 대전류 회로가 있는 장소. 4번, 옥내에서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자, 정답 나갑니다. 4번, 옥내에서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입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아볼까요? 누전 경보기는 점검과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하니까 옥내에서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드릴게요. 가연성 가스나 습도, 대전류 회로 부근은 오작동이나 폭발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설치를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설치를 피해야 할 장소들을 뒤집어서 설치하기 적당한 장소를 묻는 대표적인 함정 유형이에요.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머지 세 곳은 전부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하고 점검하기 편한 곳이 정답이라고 기억하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누전 경보기, 설치하기 적당한 장소 고르기. 1위는 옥내 점검, 편리한 장소입니다. 정답 그 자체예요. 관리자가 자주 들여다봐야 하니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둬야 해요. 2위는 가연성 가스, 대전류 회로입니다. 불이 붙기 쉽거나 전기 간섭이 심한 곳이에요. 오작동이나 폭발 위험 때문에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이에요. 3위는 습도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전기기기가 쉽게 고장나요. 그래서 습한 곳도 피해야 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나머지 세 보기가 전부 위험한 장소라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소거법으로 위험한 장소 세 곳을 지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점검하기 편리한 옥내 장소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의 기준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4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인 전압에서도 소리를 내야 한다. 2번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에서 1m 거리 기준으로 70dB 이상이어야 한다. 3번 고장표시장치용 음향장치의 음압은 60dB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에서 3분 20초 울림과 6분 40초 정지를 반복해서 통산 10시간 이상 작동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4번.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에서 3분 20초 울림과 6분 40초 정지를 반복해서 통산 10시간 이상 작동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실제 단속시험 기준은 이렇게 복잡한 시간 배분이 아니라 전격전압에서 일정 시간 연속으로 작동해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번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간 조건은 실제 기준과 달라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1번, 2번, 3번은 모두 누전 경보기 음향장치의 실제 형식 승인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80% 전압에서도 작동하고 70dB 이상, 고장 표시용은 60dB 이상이라는 게 실제 규정이거든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음압 기준은 정상 경보용은 크게 70dB, 단순 고장 알림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60dB,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면 편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3분 20초, 6분 40초 같은 복잡한 시간표는 실제로 없어요. 너무 정교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면 오히려 의심해보세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네, 누전 경보기 음향장치 기준 중 틀린 것 찾기.
1위는 80% 전압에서 작동입니다. 전압이 좀 떨어져도 소리는 나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2위는 70dB과 60dB입니다. 일반 경보용은 70dB 이상 크게, 고장 표시용은 60dB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이 두 숫자 짝을 기억하세요. 3위는 3분 20초와 6분 40초 반복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실제 규정엔 이렇게 복잡한 시간표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세 보기가 실제 규정과 맞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독 복잡한 시간 조건이 나온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66번 문제 가볼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누설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옴일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죠. 1번 10옴, 2번 20옴, 3번 30옴, 4번 50옴.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4번 50옴입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짚어볼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사용하는 누설 동축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도 볼게요. 10옴, 20옴, 30옴은 실제 기준값이 아닌 숫자 함정이에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50옴은 통신 케이블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임피던스 값이기도 해서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무전기로 50, 50 잘 들리나? 이렇게 외쳐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임피던스는 무조건 50옴입니다. 자,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키워드 3개로 압축해볼게요. 누설 동축 케이블 임피던스 몇 옴일까요? 1위는 50옴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딱 외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2위는 누설 동축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옆면에 작은 구멍들이 나 있어서 전파가 새어나가며 통신을 도와주는 특수 케이블이에요. 3위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지하나 터널처럼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곳에서 소방관 무전이 통하게 해주는 설비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먼저 무선통신 보조 설비 문제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는 핵심 부품을 떠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고정 숫자인 50옴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음은 67번 문제예요. 다음 중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제 보기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가연성 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르는 장소, 2번 화약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3번 습도가 높은 장소, 4번 온도 변화가 없는 장소. 정답은 4번 온도 변화가 없는 장소입니다. 정답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온도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누전 경보기가 오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적합한 설치 장소예요. 헷갈릴 수 있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볼게요. 가연성 증기나 화약류, 습도 높은 장소는 모두 폭발이나 오작동 위험 때문에 누전 경보기 설치를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64번 문제의 설치 적당 장소, 그러니까 점검 편리한 곳과 2번 문제의 설치해야 하는 장소, 그러니까 온도 변화 없는 곳을 세트로 묶어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셋은 다 위험한 곳이에요. 조용하고 온도 변화 없는 곳이 정답이라고 기억하세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 핵심만 쏙쏙 뽑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누전 경보기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위는 온도 변화 없는 장소입니다. 정답이에요. 온도가 안정적이어야 오작동 없이 정확하게 누전을 감지할 수 있어요. 2위는 가연성 증기, 화약류입니다. 불이 잘 붙거나 폭발 위험이 큰 곳이에요. 오히려 설치를 피해야 해요. 3위는 습도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기기 고장 위험이 커져서 역시 피해야 할 장소예요. 정리하면 이런 흐름으로 풀면 돼요. 먼저 위험한 장소 3곳, 가연성 증기와 화약류와 습도를 소거합니다. 그 다음 남은 보기가 안정적인 환경인지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 없는 장소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68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옥내형 발신기의 주위 온도 시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섭씨 영하 10도에서 섭씨 70도까지 오차 범위는 앞뒤로 1도, 2번 섭씨 영하 20도에서 섭씨 70도까지 오차 범위는 앞뒤로 2도, 3번 섭씨 영하 10도에서 섭씨 55도까지 오차 범위는 앞뒤로 2도, 4번 섭씨 영하 20도에서 섭씨 50도까지 오차 범위는 앞뒤로 2도. 자, 정답 나갑니다. 3번 섭씨 영하 10도에서 섭씨 55도까지 오차 범위는 앞뒤로 2도입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아볼까요? 발신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 따르면 옥내형 발신기는 영하 10도에서 55도 범위, 앞뒤로 2도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드릴게요.
1번은 오차 범위가 실제 기준과 다르고 2번과 4번은 옥외형에 해당하는 더 넓은 온도 범위인 영하 20도를 옥내형인 것처럼 바꿔놓은 함정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옥외형은 옥내형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영하 20도처럼 더 넓은 범위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집 안, 그러니까 옥내는 아늑하니까 딱 영하 10도에서 55도, 바깥, 그러니까 옥외는 더 매서우니까 범위가 더 넓다고 기억하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옥내형 발신기 주요 온도 시험 범위. 1위는 영하 10도에서 55도 옥내형입니다. 집안처럼 비교적 온화한 범위예요. 이 숫자 조합을 통째로 기억하세요. 2위는 영하 20도에서 70도 옥외형입니다. 바깥은 더 혹독하니까 범위가 더 넓어요. 옥내형과 헷갈리지 않게 짝지어 기억하세요. 3위는 오차범위입니다. 앞뒤로 1도냐 2도냐도 함정 포인트예요. 숫자뿐 아니라 오차범위까지 정확히 봐야 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네. 먼저 옥내형인지 옥외형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옥내형은 영하 10도에서 55도라는 조합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차범위 2도까지 맞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기에 부적합한 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4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계단, 2번 복도, 3번 경사로, 4번 파이프 덕트. 정답을 공개할게요. 2번 복도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복도는 옆으로 길게 이어진 일반적인 통로 공간이라서 계단이나 경사로, 파이프 덕트 같은 수직 관통부와 달리 굳이 별도 경계구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계단이나 경사로, 파이프 덕트는 여러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조라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급속히 퍼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별도 경계구역으로 관리해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수직으로 뻥 뚫린 곳은 따로, 옆으로 걷는 통로는 같이 묶는다. 이런 원칙으로 기억하면 비슷한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계단이나 경사로, 파이프 덕트는 위아래로 뻥 뚫린 길이라서 따로 관리하고 복도는 그냥 옆으로 걷는 길이라서 패스한다고 기억하세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경계구역, 별도로 묶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1위는 복도입니다. 정답이에요. 옆으로 걷는 평범한 통로라서 별도 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돼요. 2위는 계단과 경사로입니다. 위아래로 뻥 뚫린 수직 통로라서 연기가 급속히 퍼져요. 그래서 따로 관리해요. 3위는 파이프 덕트입니다. 건물을 관통하는 배관 통로예요. 역시 수직으로 이어져 있어서 별도 경계구역이 필요해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수직으로 이어진 공간인지 수평 통로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 다음 계단과 경사로, 파이프 덕트가 수직 관통부라는 걸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통로인 복도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70번 문제 가볼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죠. 네, 1번 누설 동축 케이블의 중간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번 누설 동축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할 것. 3번 누설 동축 케이블과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4번 누설 동축 케이블에 접속하는 공중선과 동축 케이블에 접속하는 공중선은 서로 따로 할 것.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 누설 동축 케이블의 중간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입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짚어볼게요. 무반사 종단 저항은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해서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막는 장치예요. 중간 부분이라고 한 게 규정과 다른 틀린 설명이랍니다.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도 볼게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무선통신 보조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그대로 규정된 옳은 설치 기준이에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신호가 케이블 끝까지 갔다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면 통신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끝에서 반사를 흡수하는 게 핵심 원리예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반사는 끝에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설치하면 신호가 그냥 지나가 버린답니다. 자,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키워드 3개로 압축해볼게요. 무반사 종단 저항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1위는 끝부분 설치입니다. 정답 키워드예요. 신호가 케이블 끝까지 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끝에서 흡수해야 해요. 2위는 중간 부분 함정입니다. 문제 보기에 나온 틀린 표현이에요. 중간이 아니라 끝이 맞다는 걸 기억하세요. 3위는 1.5m 이격거리입니다. 고압전로와 안테나, 케이블 사이에 지켜야 하는 거리예요.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나왔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무반사 종단 저항이라는 말에서 종단이라는 단어가 끝을 뜻한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보기에서 중간 부분이라는 표현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가 틀린 이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음은 71번 문제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작동 신호를 수신하고 몇 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통보해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10초, 2번 20초, 3번 30초, 4번 60초. 정답은 2번 20초입니다. 정답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작동 신호를 받으면 20초 이내에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해야 한다고 성능 인증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볼게요. 10초는 지나치게 짧고 30초와 60초는 실제 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한 함정 숫자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63번과 완전히 같은 개념의 문제예요. 속보기는 20초 이내 자동 통보. 이 한 문장만 확실히 외워두면 이런 쌍둥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20초가 다시 등장했어요. 골든타임은 언제나 20초라고 기억하세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 핵심만 쏙쏙 뽑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보 시간 20초 한 번 더. 1위는 20초입니다. 63번에서 만난 그 숫자예요. 작동 신호를 받으면 역시 20초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2위는 작동 신호입니다. 이번엔 수신한 신호 대신 작동 신호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물어본 거예요. 3위는 소방관서 자동 통보입니다.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알려주는 기능이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흐름으로 풀면 돼요. 먼저 63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 다음 작동신호 수신이 곧 신호를 받는 시점이라는 걸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20초 이내라는 숫자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7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긴급하게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하도록 천재질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 구조대, 2번 피난 매트리스, 3번 에어포지, 4번 공기안전 매트. 자, 정답 나갑니다. 4번 공기안전 매트입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아볼까요? 공기안전 매트는 포지, 그러니까 천재질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린 다음 뛰어내리는 사람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피난기구예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드릴게요. 구조대는 자루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구고 피난 매트리스와 에어포지는 실제로 규정된 정식 피난기구 명칭이 아닌 유사함정 명칭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공기 안전 매트는 특히 저층부에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공동주택 등에서 보조 피난기구로 많이 쓰여요.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공기 빵빵, 안전하게 포, 이름 그대로 공기 안전 매트라고 기억하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 매트는 무엇일까요? 1위는 공기안전 매트입니다. 정답이에요. 포지 안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서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해줘요. 2위는 포지입니다. 천재질로 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공기를 넣어서 매트리스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3위는 충격 흡수입니다. 이 기구의 존재 이유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포지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설명에 주목해보세요. 그 다음 완충, 충격 흡수라는 목적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그대로 공기안전 매트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73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4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연기복합형, 2번 불꽃 감지기, 3번 차동식 분포형, 4번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정답을 공개할게요. 2번 불꽃 감지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불꽃 감지기는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직접 감지하는 방식이라서 천장이 아주 높은 공간인 20m 이상에서도 화재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연기나 열을 감지하는 방식들은 천장이 너무 높으면 연기나 열기가 감지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흩어져 버려서 20m 이상 높은 곳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부착 높이가 높아질수록 감지 방식이 열이나 연기 감지에서 불꽃, 즉 빛 감지로 바뀐다고 기억하면 관련 문제들이 쉬워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너무 높아서 연기나 열은 다 흩어져도 불꽃은 번쩍 눈에 띄죠. 불꽃 감지기만 20m 위에서도 알아챈다고 기억하세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20m 이상 높은 곳엔 어떤 감지기를 쓸까요? 1위는 불꽃 감지기입니다. 정답이에요. 열이나 연기 대신 불꽃의 빛을 직접 감지해서 아주 높은 곳에서도 정확해요. 2위는 부착 높이 20m입니다. 이 높이가 기준점이에요. 아파트 7층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면 감이 와요. 3위는 열과 연기 감지 방식입니다. 차동식이나 이온화식은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20m 높이에서는 다 흩어져 버려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20m라는 부착 높이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 보세요. 그 다음 열이나 연기는 그 높이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빛으로 직접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74번 문제 가볼게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 가운데 큐비클형 외함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죠. 1번 1mm 이상 강판, 2번 1.2mm 이상 강판, 3번 2.3mm 이상 강판, 4번 3.2mm 이상 강판.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3번 2.3mm 이상 강판입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짚어볼게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큐비클형 외함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으로 만들도록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도 볼게요. 1mm와 1.2mm는 너무 얇아서 강도가 부족하고 3.2mm는 실제 기준보다 두껍게 설정한 함정 숫자예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외함이 두꺼워야 내부 전기 설비를 화재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23 딱 떨어지는 숫자로 기억하세요. 2.3mm 강판이면 합격입니다. 자,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키워드 3개로 압축해 볼게요. 큐비클형 외함 두께 몇 밀리미터일까요? 1위는 2.3mm입니다. 정답 숫자예요. 큐비클형 외함은 이 두께 이상의 강판으로 만들어야 해요. 2위는 강판입니다. 철판으로 튼튼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화재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전기 설비를 보호해줘요. 3위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입니다. 정전 시에도 소방 설비가 계속 작동하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예요. 큐비클형은 이 설비의 한 형태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큐비클형이라는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2.3mm라는 고정 숫자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음은 75번 문제예요. 다음 중 감지기의 종별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보기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이다. 2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낸다. 3번 이온화식 감지기는 주위 공기가 일정한 온도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4번 이온화식 감지기는 일정한 장소의 연기에 의해 이온 전류가 변화하면서 작동한다. 정답은 3번 이온화식 감지기는 주위 공기가 일정한 온도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입니다. 정답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이온화식 감지기는 온도가 아니라 연기에 반응하는 감지기예요. 연기 입자가 이온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 되면 작동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볼게요. 1번과 2번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러니까 차동식과 정온식 성능을 겸한 감지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4번은 이온화식 감지기, 그러니까 연기로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감지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감지기는 크게 열을 감지하는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과 연기를 감지하는 이온화식, 광전식으로 나뉜다고 큰 그림을 잡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온화식은 연기를 잡는 탐정이지 온도를 잡는 탐정이 아니에요. 온도 얘기가 나오면 바로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 핵심만 쏙쏙 뽑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온화식 감지기, 온도일까요? 연기일까요? 1위는 이온화식은 연기입니다. 정답의 핵심이에요. 이온화식은 온도가 아니라 연기에 반응해요. 2위는 보상식 스포트형입니다. 차동식과 정온식 두 성능을 겸한 감지기예요. 둘 중 하나만 작동해도 신호를 보내요. 3위는 이온 전류 변화입니다. 연기 입자가 이온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류가 변하는 걸 감지하는 원리예요. 정리하면 이런 흐름으로 풀면 돼요. 먼저 보기에서 온도와 연기라는 단어를 각각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 이온화식은 연기 담당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이상 되는 경우라고 잘못 설명한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76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누전 경보기에서 옥내형과 오개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증폭기 설치 장소, 2번 정전압 회로, 3번 방수 구조, 4번 변류기의 절연 저항. 자, 정답 나갑니다. 3번 방수 구조입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아볼까요? 옥외형은 비바람에 노출되니까 방수 구조를 갖춰야 하는 반면 옥내형은 실내에 설치되니까 방수 기능이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두 형태를 구분하는 핵심 차이예요. 헷갈리는 이유 짚어드릴게요. 증폭기 설치 장소나 정전압 회로, 변류기 절연 저항은 옥내형과 옥외형 모두 공통으로 요구되는 요소지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옥외에 설치되는 소방전기 기기들은 대부분 방수 구조가 핵심 차별 포인트가 된다고 기억해두면 다른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밖에 있으면 비를 맞으니까 방수가 생명이고 안에 있으면 젖을 일이 없으니 패스한다고 기억하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누전 경보기 옥내형과 옥외형 뭐가 다를까요? 1위는 방수 구조입니다. 정답이에요. 옥외형은 비를 맞으니까 방수 구조가 핵심 차이점이에요. 2위는 옥외형입니다. 바깥에 설치되는 형태예요. 비바람 노출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3위는 옥내형입니다. 실내에 설치되니 방수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중요해요. 옥외형과 대비해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옥외형이 비바람에 노출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다음 그럼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물이죠. 마지막으로 방수 구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부착 높이가 6m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려는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할까요? 보기 4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15제곱미터, 2번 25제곱미터, 3번 35제곱미터, 4번 45제곱미터. 정답을 공개할게요. 3번 35제곱미터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부착 높이 4m 이상 8m 미만이면서 내화 구조인 대상물에 설치할 때는 바닥 면적 3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15제곱미터와 25제곱미터는 기타 구조나 다른 종별에 해당하는 숫자를 섞은 함정이고 45제곱미터는 표의 다른 구간 숫자를 가져온 함정이에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같은 조건에서 정온식 일종이면 30제곱미터, 내화 구조가 아닌 기타 구조라면 특종 기준으로 25제곱미터로 줄어드니까 표 전체를 함께 봐두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6m는 4m에서 8m 구간이에요. 내화 구조의 특종이면 3호, 3호 이렇게 리듬으로 기억해보세요.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정온식 특종 6m 높이라면 몇 제곱미터일까요? 1위는 35제곱미터입니다. 정답 숫자예요. 부착 높이 4m에서 8m, 내화 구조, 정온식 특종 조합일 때의 기준이에요. 2위는 부착 높이 구간입니다. 6m는 4m에서 8m 구간에 속해요. 표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선이에요. 3위는 내화 구조입니다. 건물 구조 종류도 숫자를 바꾸는 변수예요.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달라져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네, 먼저 부착 높이 6m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4m에서 8m 구간이죠. 그 다음 내화 구조와 정온식 특종이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에서 해당하는 35제곱미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78번 문제 가볼게요. 누전 경보기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할까요? 자, 보기를 살펴보죠. 1번 0.5메가옴, 2번 5메가옴, 3번 10메가옴, 4번 20메가옴.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2번 5메가옴입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짚어볼게요. 누전 경보기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고 형식 승인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도 볼게요. 0.5메가옴은 너무 낮은 기준이고 10메가옴과 20메가옴은 실제 기준보다 과하게 높인 함정 숫자예요.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소방전기 설비 절연 저항 문제는 직류 500V와 5메가옴 조합이 반복해서 등장하니까 이 짝을 통째로 외워두면 여러 문제에 써먹을 수 있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500V로 재면 5메가, 이렇게 500에는 5 딱 떨어지게 기억해보세요. 자,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키워드 3개로 압축해볼게요. 절연 저항 측정, 직류 500V면 몇 메가옴일까요? 1위는 5메가옴입니다. 정답 숫자예요.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에요.
2위는 직류 500V입니다. 측정에 사용하는 절연 저항계의 시험 전압이에요. 이 숫자와 오메가옴은 항상 짝으로 다녀요. 3위는 충전부와 외함 절연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부분과 겉 케이스 사이가 잘 절연되어 있어야 감전이나 누전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어떤 전압으로 측정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류 500V죠. 그 다음 소방전기 설비의 대표 절연 저항 기준 짝 500V와 오메가옴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옴 이상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음 79번 문제예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과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제 보기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2번 금속재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3번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 저항을 설치한 경우, 4번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정답은 1번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입니다. 정답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화재 안전기준에서는 고압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했다면 굳이 1.5m 이상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지금구 고정이나 무반사 종단 저항, 불연재료 구획은 모두 각각 다른 설치 기준 항목이지 1.5m 이격거리의 예외 사유는 아니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정전기 차폐 장치는 고압선 주변의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셈이에요.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멀리 못 떨어지면 아예 차폐막으로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전기 차폐 장치가 거리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 핵심만 쏙쏙 뽑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5m 안 지켜도 되는 예외 조건은 무엇일까요? 1위는 정전기 차폐 장치입니다. 정답이에요. 거리를 못 두는 대신 차폐 장치로 전기적 영향을 막으면 예외가 인정돼요. 2위는 1.5m 이격거리입니다. 원래 지켜야 하는 기본 규정이에요. 이 문제는 이 규정의 예외를 묻고 있어요. 3위는 고압 전로입니다. 간섭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에요. 이 전로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차폐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리하면 이런 흐름으로 풀면 돼요. 먼저 원래 지켜야 할 규정 1.5m 이격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는 예외를 찾는 문제라는 걸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전기 차폐 장치 설치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80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여기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 간이완강기, 2번 피난용 트랩, 3번 미끄럼대, 4번 공기안전 매트. 자, 정답 나갑니다. 4번 공기안전 매트입니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아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는 화재 시 추가 대피 수단으로 공기안전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드릴게요. 간이완강기나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는 다른 유형의 피난기구로 이 조항이 특정하는 공동주택 추가 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72번 문제와 짝지어 기억하면 좋아요. 포지에 공기를 넣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공기안전 매트고 공동주택 추가 설치 기구도 똑같이 공기안전 매트예요.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나왔던 공기안전 매트가 다시 등장했어요. 아파트엔 역시 이 친구가 필수라고 기억하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세 단어를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추가 설치 피난기구는 무엇일까요? 1위는 공기안전 매트입니다. 정답이에요. 72번에서 만난 그 기구가 공동주택 추가 설치 대상으로도 나와요. 2위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주거 형태예요. 이 조건이 붙어야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3위는 추가 설치입니다. 기본 피난기구 외에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를 더 요구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보여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72번에서 배운 공기안전 매트의 역할, 충격 흡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공동주택이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설치 대상으로 공기안전 매트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80번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들, 그러니까 20초라든가 50옴, 오메가옴, 2.3mm 같은 값들은 다른 문제에도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오늘 확실히 잡아두면 앞으로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합격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오늘처럼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새 시험장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